SBS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미정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진행자는 어떤 분인가요? 지금 들어가세요. 네네. 저는 정치쇼 원년에 여의도 미신타파라는 코너를 함께 게스트로 진행했던 이태광입니다. 네, 경희대에 있고요. 또 유정숙 님도 보내주셨네요. 용디가 휴가 중이시군요. 이 교수님도 진행 잘하시는데 파이팅 하세요. 이런 문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최강, 아니 제가 볼 땐 우주 최강입니다. 우주 최강의 평론가 세 분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최박장, 운율도 딱 맞고 이게 리듬이 살아나네요. 세 분 나오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박연미 경제전문기자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님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용디가 오늘 휴가를 떠났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최 평론가님도 어제 진짜 저번 지난주 휴가 다녀오셨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 결석을 네. 하고 야. 일주일 일찍 아이들 방학하자마자 그렇죠. 바로 20대 딸, 10대 아들을 데리고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야, 정말 부럽습니다. 화목한- 스페인은 얼마나 더워요? 서울이 더 덥더라고요. 우리 스페인은 우리 이겼어요? 덥진 않죠. 스페인 인천공항 떨어지니까 덥더라고요. 더워요? 네. 정열의 나라. 그렇죠, 음. 그렇죠. 요즘 한국이 더 정열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도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보다 더 덥. 네, 나이지리아 주재원이 그러더라고요. 그 데프리카 틀리다. 그 표현은 완벽하게 틀렸다. 네. 아프리카는 최대 기온이 28도다. 그렇죠. 아프리카 그래 안 덥습니다. 아, 그렇게 그게. 덥지 않다. 야, 오해가 있었네. 네. 더위도 한국 최강인 것 같아요. 더위도 제가 우리는 다 중간이 없어요. 최강이네요. 다 최강. 제가 네. 어쨌든 뭐 안 네. 세도 되는 더위 이런 거 안 세도 되는데. 이 교수님도 또 휴가 가셔야죠. 저는 이번 주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 다음 주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참 지난주에 참 교수님들 많은 일이 부럽습니다. 있었어요. 이렇게 방학이 길어가지고. 요즘 뭐 딱히 그렇진 않아요. 또 방학 때 할 일도 많고. 네. 뭐 장윤선 기자님 오늘 시작해 볼까요? 예. 노회찬 의원님 사실 보내드렸는데요.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저도 참 마음이 가라앉아서 안 좋았습니다. 의원 추모 열기가 정말 대단했는데 네. 참 이례적이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딱 일주일 전이에요. 맞아요, 일주일 전에 맞아요. 이 앞에 최영일 선배 대신에 김성환 평론가가 계셨고 음. 우리 들어가기 전에 막 하하호호 막 그 휴가 얘기하다가. 휴가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속보가 딱 떠서 제가 이게 뭐지? 막 이랬더니 아이 설마 오보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이제 그게 그 삽시간에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얼이 빠진 상태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일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7만이 넘는 시민들이 빈소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해 8월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 떠나보내고 그리고 처음 있는 열기인 것 같습니다. 대중 정치인에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떠나보낸 세 번째 정치인이 아닌가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빈소에 이틀 다녀왔는데 왜 이런 죄송합니다. 현상이, 왜 이런 예.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기다리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고 약간 촛불 그렇죠. 집회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핵심적으로는 그 지몬미인 것 같아요. 근데 2009년에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한데 내용적으로는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떠나면서 밝힌 바대로 설령 4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게 세상 떠날 일이야? 그걸로 세상을 떠나면 그럼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뭐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그렇죠. 하고 있고 그게 대체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7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굉장히 참 괜찮은 정치인 그리고 네. 우리 한국 정치에서 잘 보기 드물었던 서민과 같았던 그러니까 서민 흉내를 낸다거나 말로는 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삶을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국회 상임위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거 보면 전부 재벌 대기업들 그렇죠. 옹호하고 기득권 네. 옹호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 제가 출입기자 오래 했지만 청소노동자들을 직장 동료로 대접한 최초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식당에 직접 초대해가지고 같이 오찬을 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당시 청소노동자들께 여기 자주 식사하러 오시냐 네. 그랬더니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 청소나 하러 들어오지 언제 여기 의자에 앉아서 밥 네.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 없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정당이 늘어나면서 네. 그때 정의당이 제일 먼저 나서서 우리랑 같이 쓰세요. 그래서 정의당을 좀 줄이고 그 청소노동자들 그 노조 사무실 휴게 공간이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말 소박합니다. 예, 네. 그 제가 이제 다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알고 듣기로는 있는데. 의원실도 이렇게 휴게실로 내놓은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내대표 하실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격의 없이 소통했던 정치인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아픔, 슬픔 이런 게 있는 것인데요. 지금 당장 오늘 딱 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벌써 제도개혁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선거제도 손질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말 그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이 잘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대의민주주의를 하지만 실제 소수자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네, 시작했고요. 거기에 연결해서요. 노회찬 의원님이 사실 유서에 보면 이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정의당은 아껴달라 이런 네. 부탁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또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 정치 구조에서 본다면 진보정당 운동 자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노회찬 대표 진보정당 운동 30년 했습니다. 30년.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진정추, 진보정당 추진협의회가 이제 9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끊임없이 진보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으나 그가 30년 했지만 여전히 진보 정당은 소수고 지금 원내 6석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잘 생각해 봤더니 1971년도에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춘당 공원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게 최저임금 제도거든요. 네. 4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최저임금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고 논의하고 있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시기에 대한민국 정말 더디구나.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발표된 정의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지난주에 10.4%였는데 오늘 12.5%로 올랐어요. 근데 네. 지지율 오르고 후원자 늘어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회찬의 꿈, 노회찬이 이루고자 했던 진보 정당, 진보 정치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구현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정의당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수많은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원내 진입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정치자금법상 우리가 현역하고 비현역 차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역 비현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아예 정치자금 모을 수도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그 고 노회찬 원내대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또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차별금지법, 뭐 여러 그 호주제 폐지 이런 제도적 개혁 그리고 또 최근에 저 국회 특활비 폐지, 뭐 이제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이런 거 내놨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심상정 대표가 무슨 얘기하냐면 진보정당 30년 했지만 우리는 늘 문 밖의 정당이다. 맨날 바깥에 문 밖에서 외치기만 하고 문 안에 들어가서 직접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는 이거를 혁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원내교섭단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이제 한석이 없어졌기 때문에 허물어졌죠. 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타깝네요. 지금 평화당에서는 뭐 지금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개특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본회의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원래는 정의당 몫이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마도 오늘 국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세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추모 열기가 말씀하신 그런 구조 개혁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정치자들도 사실 모두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네. 박정주님 저도 조문 가고 싶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뭐 꼭 조문을 안 가셔도 이 추모하시는 마음 자체가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진보정당 운동에 힘을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재원님 목이 메어서 일을 못 하겠어요.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딱히 네. 뭐 정의당을 지지하시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홍준표 대표도 또 한마디를 얹으셨네요. 참 미국 체류 중인데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죠. 자살을 미화하는 사회, 비정상적인 네네.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왜 자살을 하느냐. 이제 이 노회찬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만 뭐 오늘 아침 보도 보시면 모두 다 그것은 노회찬 의원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직접 언급은 안 했다는 예, 거죠. 여야 없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비판 일색인데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문장만 딱 띄워놓고 보면 옳은 말이에요. 자살을 미화하면 안 되죠. 아, 그럼요. 비정상적인 사회죠. 그런데 저는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누가 자살을 미화했어요? 지난주 내내 전 스페인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네. 저 조문도 못 갔습니다. 28일 들어오니까 27일 날 이제 국회장으로 연결식이 다 끝났는데 노회찬 의원은 제가 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뷰도 자주 했고 자주 뵙고 무엇보다 어떤 동지감이 있었냐면 90년대 초반에 PC통신에서 예. 같이 영퀴방 멤버예요. 어. 그 영화 퀴즈방에 그냥 사셨어요. 밤마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샌 상당히 문화적 소양이 높으신 후에 분이죠. 첼로 키시는 모습 네. 이런 것도 이제 뒤늦게 화제가 됐습니다만 문화적 소양이 뛰어난데 노동자를 위한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창했던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제 누가 자살을 미화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 살아생전의 삶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아까 말씀하신 잘못된 대의 지금 이 국회 네. 그리고 정치의 어떤 그 고지로화된 병폐들 이런 거하고 싸우면 삼성 엑스파일 때문에 의원직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궐선거가 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이 한국 사회에서 7만여 명의 시민이 추모를 했는데 이 추모와 자살 미화는 다른 거죠. 그럼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구분하죠. 자살 미화를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사회가 언제 자살을 미화한 사회란 말입니까?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게 자살 미화는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마 페이스북 예, 정치 안 페이스북 한다고 끊는다고 하셨던 것 그랬는데, 같아요. 예, 근데 그 저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논평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미국 가서는 페이스북 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나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죠.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해서도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켰는데 이런 게 국민들은 싫은 거예요. 이제 이런 정치를 그만하자는 게 지난 촛불혁명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옛날 낡은 구닥다리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삼성 엑스파일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보태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보면 2014년에 그 11월에 있었던 세계일보로 촉발됐던 그 국정농단 문건 파일 있잖아요. 그때 그 이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건 공개를 문건 유출이 핵심이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네, 돼서 네, 문제가 맞아요. 됐었는데 엑스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개한 사람만 의원직을 그렇죠. 박탈하고 그렇죠. 그런 당시 걸 그렇죠.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수사단장이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증거가 있어야 이건희 회장을 조사할 거 아니냐. 그리고 아. 드러난 사실이 없는데 검사들 떡값 받았다고 이른바 떡검이죠. 떡검. 조사도 안 했어요. 실명 거론했다고. 예, 네. 실명 거론해서 그 통비법 위반으로 노회찬 의원만 맞아요. 의원직 그 박탈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대통령 바꾸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 행정 권력이 할 수 있는 수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류 그러니까 이 기득권의 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어려운 이제 그 촛불혁명 당시에 국민들이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을 원했었는데 여전히 내 삶은 안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들이 좀 원점에서 다시 한번 쭉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참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럼 뭐 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 사실 저도 상당히 걱정인데 더우니까 너무 덥죠. 에어컨을 뭐 깜빡 그렇죠. 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요.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전기요금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박 기자님 누진세 폐지 요구 심지어 뭐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나왔는데 청원도 거의 뭐 빗발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 폭염이 인간이 인내심으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게 사실상 우리 기후가 옛날 기후가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지리 책을 바꿔야 돼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울도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맞아요. 간헐적으로 스콜 이런 게 등장을 하고 맞아요. 아마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난주에 체감 기온이 42도까지 올라갔다는 그 앱에 나온 맞아요. 그걸 보고선 이러다 사람이 정말 요 날씨에 냉방기구 없는데 노출되면 큰일 나죠. 정말 죽을 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근데 생각이 들 온열 환자가 정도인데 30% 증가했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의 추이가 이래요. 2016년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을 한번 틀어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기요금 구간이 6구간에 맞아요. 그 최대 11.7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1단계하고 6단계 사이에서. 그래서 그때 요금 폭탄을 한 번 맞았던 분들이 2017년에는 내가 정말 죽기 전까지 버티리라 하고 에어컨을 안 트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수요도 좀 줄고 전기요금도 줄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누진제는 3단계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금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주무실 때도 계속 틀어놔야 되는 네. 상황이 밤에도 벌어졌잖아요. 25도 이상이 되니까요. 특히 그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은 이건 그렇죠.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은 그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뎌요. 그렇죠. 땀띠하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는 생필품에 가깝다. 에어컨을 사실 사놓고 1년에 며칠 안 트는 굉장히 고급 가전이었잖아요. 그냥 구경하는 가전이었는데 손님 와야 틀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이게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가전이 돼서 이 냉방 난민의 수준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해서 누진제 폐지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도 고민이 있어요. 이게 2년 전에 고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4인 가족이 에어컨을 사용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평소에 에어컨 사용하지 않으셨을 때 일반적으로 전열기구, 인덕션 이런 거 안 쓰시는 집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달 전기요금이 5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나오셨을 거예요. 한 350kW 전후. 그런데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에어컨을 틀었다. 스탠드형 기준으로요. 이걸 한 달 동안 트셨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한 18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으로만 한 달에 한 23, 4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 굉장히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제 폭염 아니면은 혹한기에는 이 누진제를 일부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법안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게 한전이 사실은 이게 그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단가 대비 전기요금은 더 적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치면서 장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전 사장이 나와서 콩값은 올랐는데 두부값은 그대로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저희가 단가에 못 미치는 값에 공급하고 있다 이걸 토로하는 한전도 참 건데요.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한전도 고민이에요. 이게 사용하는 돈은 있기 때문에 한쪽을 낮추거나 누진제를 하지 않으면 산업용이 떠안거나 산업용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이거 나눠주세요 하면 가정용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이 이게 뭐 선악 이런 건 아니고 선후 어떤 걸 먼저 살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사회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누진제가 이미 네. 한번 개편이 됐지 않아요? 네네. 그랬죠. 2016년에 됐죠. 2016년에. 근데 이런 거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기 요금이 산업용은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명동에 무슨 샵 같은 데 가보면 문 다 열어놓고 네, 에어컨 네. 팡팡 틀어서 아니 우리는 지금 다 문 닫고 있는데 이거 여기 가게는 왜 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거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줌마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어찌됐든 수출을 빨리 많이 해가지고 나라 그렇죠.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네.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런 데 세팅이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런데 가정은 국민들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이 잘 돼야 그것이 네네. 국민들에게도 돌아오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좋아질 거야.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용 가전과 가정용 가전에 대한 이 불균형성, 그다음 불평등 문제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가 고민이 되고 이거 다 하면 이 고스란히 또 다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될 텐데 그걸 감당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가정용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계속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새로운 판단은 필요해 보이긴 이게 합니다.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누진제라는 게 어찌 되었든 이제 이걸 폐지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좀 필요하고 저도 덜 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리고 산업용 전기는 그 2016년에 너무 논란이 컸기 때문에 거의 가정용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요금이. 그리고 사실은 아마 그 산업용 전기 쓰는 그런 분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고압 전기를 거르지 않고 말하자면 정수기를 한번 통하지 않고 고압 전기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송전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네. 그쪽 입장에서는 도매로 산 걸 소매로 쓰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소매 전기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들어온 건 고압 전력의 한 번 송전 시스템에 그러니까 여러 번의 어떤 재비용을 들여서 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너무 더워지기 때문에 재난적 폭염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 누진제나 전기요금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밀하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 청취자들 의견은 대체로 누진제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으시네요. 2715님 진짜 누진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저녁에 자려는데 온도가 31도입니다. 어제도 저도 보니까 그렇죠. 31도더라고요. 에어컨 안 키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김주영님 그래도 한전은 연말에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데 우리만 왜 더워야 하나요? 아까 전에 냉방 난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누진제 문제는 에어컨 못 트는 분들 맞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냉방 복지의 개념도 등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그 온열 환자 대부분이요. 굉장히 열섬 효과가 나오는 이 도시가 아니라 지방에서 그리고 농어촌에서 아니면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이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BS 정치쇼 월요일 3부 이어가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김민주님 오늘 용디님 휴가 갔군요. 이태광 교수님 반갑습니다. 여의도 미신타파 즐겨 들었는데 그간 안 오셔서 궁금했던 50대 열혈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폭염이군요. 아파트 경비실과 관리실에 음료 한 박스씩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사실 우리 아파트도 감사합니다. 그 관리실에 최근에 이 에어컨을 놔두렸어요. 뭐 우리 그 입주자분들은 예.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놔주자 그래가지고 놔드렸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저는 뭐 입주자 대표에 속하긴 속하지만 잘 안 나갑니다. 근데 저는. 예. 근데 어쨌든 그 박현배님 진행하는 분 100분 토론에 나오신 분에 네, 제 그 사람 맞습니다. 100분 토론이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용디를 대신해서 정치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일 평론가님, 박연미 기자님, 장윤승 기자님 세 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음 소식 라오스 댐 붕괴 소식 좀 네네. 짚어볼까요? 최영일 평론가님. SK 건설이 이제 짓고 있던 댐이죠. 참파삭주라고 네. 이 라오스에서도 오지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그게 완전 오지군요, 그러니까. 예, 오지입니다. 여기 세피안 수력발전소 보조댐이에요. 네. 이 수력발전소가 라오스 정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동남아의 배터리로 만들겠다. 동남아의 배터리. 네네 이렇게 이제 어, 그걸 이제 SK 취지는 건설이 좋네요. 수주해서 동남아의 배터리.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장이 공개됐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개 피어오르고 있고 좀 끔찍한 장면들이 이렇게 버팔로 사체들이 떠다니고 하는데 이게 약간 여기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 라오스 정부는 27명 사망, 300여 네네네. 명의 이재민. 그런데 지금 BBC가 방송한 것은 300명 사망, 그 수천 명의 이재민. 그래서 숫자가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 발표 사망자가 또 줄었어요. 네. 27명에서 이제는 또 4명으로 아니 줄었다. 그것도 무슨 맞아요. 요술인가요? 그러니까요. 사망자가 네. 줄어드는 것도 희한한 있나? 일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 정부가 이 지역을 동남아의 배터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정부의 이제 시책 때문에 네. 지금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좀 국제적인 언론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밝혀질 문제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호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국가적인 책임을 좀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 네네. 기업이 가사다 보니까 지금 공군 수송기가 이미 현장에 착륙을 했고요. 20명의 이제 구호대가 마음까지 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고
그래서 그걸 갔군요. 예, 가 있고요. SK건설 임원진은 50여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네. 150채 정도의 임시 가옥을 또 설치를 했고요. 이재민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남는 건 이런 거예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명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피해 규모 파악하고 향후 이제 보상 문제인데 남는 거는 이제 라오스 정부와 SK건설 측의 입장이에요. SK건설은 비가 너무 많이 왔다. 한 1000mm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그 며칠 동안 쌓여진 거고 바로 전날 400mm 이상 왔어요. 그러니까 네. 댐이 버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천재지변이다라고 보는 게 SK건설 입장이고 라오스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폭우가 온다 하더라도 폭우 방지 설계 정도는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네. 해서 시공사에 이제 좀 원인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일부 표하고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이제 굉장히 긴 공방이 되겠죠. 이게 일단 돌과 흙으로 쌓은 댐이래요. 그러니까 사력댐이라고 사력댐이죠, 부르는데 그죠? 예, 네. 사력댐 자체가 소양강 댐이 사력댐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를 견디기는 어렵다. 음.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다. 워낙 재난 수준의 폭우였다. 이게 이제 SK건설의 입장인데 향후에 이게 어떻게 이제 판정이 될지 혹은 뭐 소송까지 가게 될지 이러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시공사가 해외 건설하다가 어쨌든 뭐 폭우는 재난 수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어떤 인위적인 방지책은 없었던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로 SK에는 좀 피가 가지 않을까요? 신용도라든가 자금 조달.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예, 예. 1조 4천억 원짜리 공사인데. 네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지금 길이가 770m고요. 높이가 25m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는 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완전히 붕괴됐을 때 라오스 정부가 왜 시공사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냐면 네. 재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네. 지은 거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장에 댐의 흔적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남아 있는 게 SK 건설 자체의 국제 공사 프로젝트에서 아마 파이낸셜 문제에서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잠깐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구조 활동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망자가 줄어들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지금 왜 그런 거죠? 외신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정부가 라오스 통제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쉬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라오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현장에 외신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국영 매체가 있어요. 국영 매체 보도 내용을 봐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라오스 정부도 SK건설을 막 몰아세울 수 있는 입장은 맞아요. 아닌 게 이 공사가요. SK건설하고 우리나라의 그 전력 공기업인 서부발전 그리고 서부발전이 태국의 한 전력회사 그리고 현지 기업 이렇게 넷이서 컨소시엄을 컨소시엄이죠. 만들어서 시작한 공사인데 2012년에 낙찰을 받아서 13년에 첫 삽을 뜨고 원래는 내년부터 전기를 만들어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러니까 12억 달러면 우리 돈 1조 4천억 원짜리 공사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렇지. 거고 현장에서 그 이재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다고 맞아요. 해요. 네. 우리 의료진이 15명이 파견이 돼 있는데 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도로가 끊겨 있어서 지금 하류 쪽에는 거의 구호의 손길도 닿지 네네.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까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부담과 책임 큰 상황이죠. 네. 여하튼 뭐 사실 책임질 거는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이제 앞서 이제 산골 마을이었고 굉장히 조용한 산골 마을에 살던 분들이 우리도 비슷했었죠. 그러니까 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정든 터전을 다 쫓겨나와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남아 계시던 네네. 분들의 생명권까지 다 잃게 됐기 때문에 라오스 현지 활동가, NGO 활동가들 얘기 들어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황이 처참해서 그러니까 작은 생필품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필요하다. 좋겠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공적 원조 ODA 차원에서 네. 시작된 네네.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도주의적 지원들이 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장윤생 기자님, 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결정이 됐다는데요. 일제히 기자회견도 열었고, 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일제히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우선 사선에 송영길 의원 그리고 또 사선이죠. 김진표 의원, 이해찬 의원 7선입니다. 이게 세 네. 분이 그 당대표 후보로 결정이 됐고 8월 25일에 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최종 당대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날은 뜨겁지만 활발하게 한 달이 정치 안 활동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해서 이제 당대표가 누군가 돼야 될 텐데 송영길 의원이 젊은 피 수혈론을 얘기를 했어요. 가장 젊잖아요. 셋 중에는 제일 젊어요. 56세. 56세가 적다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젊은 피 수혈론. 왜냐하면 이분들도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젊은 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 우상호,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네. 20년 전에 DJ 영입으로 발굴했죠. 30대 때 정치를 시작했다. 음. 그런데 네. 우리 당이 너무 젊은 분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30대 젊은 사람들을 정치할 수 있도록 많이 세대 문을 교체론. 열겠다. 예, 일종의 세대 교체론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진표 의원의 경우에는 제일 연로합니다. 71세. 예, 나이가 제일 많은데 경제 소방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당 지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인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 활력에 새로운 싹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경제 소방수.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불을 끄겠다. 그래서 이제 경제 소방수론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선의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여전히 해야 될 적폐청산이 많아서 20년 집권 계획 어제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 어찌됐든 본인이 뭐 총리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오래 하고 상당히 네. 이제 정치 안에 꾹 있었기 때문에 유능한 리더십으로 정당 발전, 정치 개혁 뭐 이런 강하고 것들을 유능한 예, 리더십. 그런 그런데 여기 이해찬 의원도 네. 나이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65세. 상당히 연로한 줄 아는 분들이 근데 많아서. 왜냐하면 이분이 88년에 정치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선. 사실은 그 뭐 다 하셨거든요. 대통령 빼고 거의 네, 요직을 맞아요. 다 두루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뭐 건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김진표 의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상당히 그에 비하면 영한 이런 축에 드는데요. 세 분이 어찌됐든 지금 상당히 뭐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 중에 지금 복판에 이재명 변수가 변수가 생겼죠. 네. 예, 들어왔습니다. 김진표 후보가 이제 논쟁에 불을 붙였는데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조폭 연루설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 문제가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고 당의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016년 6월 국회의원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이 있었던 서영교 의원의 예를 들면서 당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당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탈당했던 예를 들면서 사실상 탈당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현장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탈당하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재명 지사가 판단할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결단은 이재명 지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언제까지 의혹 제기를 끌기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 이해찬 후보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문제다. 예,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건 사법의 영역이다. 네, 왜냐하면 네. 사법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재명 지사 스스로 본인이 검찰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의 영역에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밝혀질 문제인지 이것이 당대표 선거에서 주요 쟁점은 아니다. 이제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 변수도 있지만 당청 지지율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비상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차기 당대표 역할이 그래서 무척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전에 떨어지는 지지율이야 저는 뭐 일을 열심히 잘하면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2016년 촛불을 들어서 만든 정권인데 촛불 정신에 입각한 정치가 제대로 구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특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무사 계엄 문건 네네. 논란으로 촉발돼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기가 막힌 수준이고 2007년 대선에도 개입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식의 논란이 촉발되면 야 이거 군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문건이 상당히 공개되겠지만 410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양승태 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이른바 사법농단 사법적폐의 문제는 지금 다 현역 고위법관들이 개입이 그렇죠.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을 그냥 두고 맞아요. 그 적폐소가 네. 됐다고 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그렇죠, 사법부 그렇죠, 네. 국회가 지금 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한두 예, 가지. 그 지금 상반기에 하나도 안 했죠. 하반기에 개혁 입법까지 네. 해야 돼. 지금 계류돼 있는 법안이 10,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럼 민생 법안들 지금 당장 그 최저임금 논란으로 촉발된 자영업자들 문제 해결을 하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해야 되죠.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 얘기해야 되죠. 프랜차이즈 이 과다한 수수료 문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의 이슈로만 해결이 가능하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지방 권력은 뭐 바꿨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2020년 총선에서 의석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갈 길이 먼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까 71년도에 47년 전에 최저임금 논쟁을 지금 아직도 하고 네, 있죠. 네, 네. 남북 관계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는 이 이슈들을 동시다발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갈지 큰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들의 염원이 적폐청산이고 옛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힘을 내야 될 때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게 참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그죠? 예. 뭐 어쨌든 뭐 잘 해결해서 훌륭한 당 대표님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또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당히 문자가 많이 와 있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8455님 오. 최영일 평론가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고급스러운 기름 같은 목소리예요. 기름 같은 목소리. 지방 아니 지방. 목 관리를 정말 잘하시나 봐요. 최영일님 목소리는 네. 100조만 불 목소리입니다. 이야. 뭐 목소리 관리 저 노하우가 알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예. 목소리 관리의 노하우는요. 적당한 술과 담배. 매일 뭐 날계란을 드신다는 이런 건 아니시군요. 아유, 저 날계란 오늘 못 점심은 먹습니다. 최영애 선배가 사는 것으로. 야. 예. 참 정말 훌륭한 칭찬이십니다. 6383님 장윤선 기자님 사이다 같은 달변 정말 이야. 속 시원합니다. 아, 네, 사이다. 정말 그렇죠. 네, 사이다를 사겠습니다. 김민서님 최박장 사랑합니다. 야. 근데 또 제 목소리 가지고도 이런 문자가 네. 와 있네요. 우현님 목소리 하태경 의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들어요. 아, 정말요? 네네. 아니 저는 그 저 이동영 작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바깥에서. 예, 이재 이동영. 근데 그런데 예. 하태경 의원님하고 비슷하다는 말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내신 분이 우현 씨면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닌가요? 영화 배우 아니에요? 네. 우현 영화 배우께서 어머 분명 우현 인이겠죠. 배우가 그래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진짜일 네. 수 있죠. 예.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감히 하태경 의원님과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 기분을 몰아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사실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북한이 미군 비행기를 이 북한 영내로 들어오게 네. 만들었다는 거. 네, 갈마 맞아요. 비행장에서 네. 이 맞아요. 유해 송환이 이루어졌는데 상당히 상징적이었어요. 사실 상징적이었죠. 북한은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군기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크죠. 그런데도 영공을 개방해서 네. 맞이했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 의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이 날이 바로 이제 53년에 이 정전 협정이 발효됐던 네네.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이 종식됐던 날인데 이 종전이 아니고 정전인 거죠 현재까지. 그런데 55구에 이제 미군 전사자 유해가 전달이 됐는데 네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네네.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우리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네네. 이제 신뢰 성실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미국 국무부가 또 이례적인 발표를 덧붙였어요. 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600여 구의 유해는 이제
전달이 쭉 돼 그렇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돈이 지급이 됐던 거예요. 250억 원 정도 토탈 네네. 그렇게 이제 산출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유해 장사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했었는데 네. 미 국무부는 이번에 북한은 어떤 금전도 요구한 바가 없고 네네. 지급된 금전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신의성실에 입각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직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북한은 불만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북한 삼- 반응 좀 예. 사뭇 달라요. 북한이 3단계를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했고 폐쇄했죠. 네. 그 동창리의 엔진 실험장 폐쇄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해 운구했고 185개의 관이 이제 오산 기지에 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선 55구입니다만 네. 계속 유해는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매체는 이거 보도를 안 했다면서요. 네, 북한 매체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보도를 한 부분도 있어요. 또 뭐 이제 이 계속 국내 언론에는 이 중국 북한 대사관의 네네. 사진이 이제 게재가 네. 됐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사진이 네. 게재된 건 최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 내에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이제 불만 표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좀 개방되고 있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미군 군수송기 받았죠. 또 이 유엔사 사령관이지만 네네. 사실상의 미국 이 장성과 북한식 네. 장성이 또 마주 앉았죠. 이런 대목들 오늘 마침 또 이제 남북 간에는 장성급 군사회담이 2차로 열립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감사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감사만 북한은 네. 왜 불만이 왜 있나요? 불만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쪽의 요구는 체제 보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제 협력은 2차적인 거고 우선 체제 보장. 체제 보장은 3단계예요. 첫 번째로는 종전 선언, 네네. 두 번째로는 평화 협정 체결, 세 번째로는 북미 수교.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아주 쉽진 않아요. 복잡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종전 선언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하나 더해서 이제 중국의 입장. 요게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네. 4.27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에는 연내에 종전 선언을 할 것으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도까지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합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미국의 액션은 언제 나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입장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북한이 관측을 원래 해봐야죠.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병행하자는 예, 거고. 그리고 절대 양보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성의를 표시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들을 단계별로 동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있는데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지금 나온 게 하나 있으니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미 연합 훈련 중단. 이거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종전 선언이 사실 정치적 선언이고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정치적으로는 크지만 사실 내용상으로는 평화협정 가야 뭐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네. 양국 간의 대사관도 설치가 되고 경제 교류와 협력도 가능해지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거기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사자 남북 미중이 함께하는 종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처가 돼야 되는데 트럼프가 11월에 중간 선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8, 9월간에는 상당한 감사만 표시하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말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김준영 교수에 네. 따르면 미국은 아니 트럼프가 만나줬잖아.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지만 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북미 관계의 종속 변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네. 관계가.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4.27 선언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개성 공업지구에 우리가 남북 그 사무소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거 8월 안에 하기로 했으니까 개성에 그 남북 대화할 수 있는 상시 채널 만들고 그리고 개성공단도 벌크캐시 안 가는 방법으로 해서 가동시키고 이산가족 만나고 남북관계 교류 협력해서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야 저 남북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게요. 맞습니다. 오늘 2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지난달에 1차는 북한 쪽에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어요. 이 남측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맞아요. 이런 식일 거면 만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북이 요청을 해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뭔가 조금 이제 실체적인 의제를 구체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8월 3일 4일을 이번 주에 꼭 봐야 되는 게
지금 아세안 회의가 열리는데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상당히 벼르고 있어요. 네네. 외교 채널 접촉은 아직 없었는데 리용호 이제 북한 측 외무상하고 뭔가 접촉을 좀 채널 가동을 해보자 하는 맞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음. 외교 라인하고 군사 라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4.27 정상회담의 이제 어떤 구체적인 이행 그리고 이제 8.15 이제 이산가족 상봉 네. 여기 결합을 하면 8월에는 남북 관계는 조금 물꼬가 트일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뭔가 움직여줘야 되지 맞습니다. 않는가 예.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데 한국 정부가 할 만한 역할들 그냥 남북 관계만 좋게 만들면 된다. 네. 그거보다는 그렇진 있을 것 않죠. 같은데. 그렇진 그죠? 않죠. 그러니까 아, 공동외교를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이 지금 싸우고 그럴 때 뭐 원내대표 5인 갔다 왔는데 뭐 변화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치권이 국회가 의원 외교를 통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해야 되거든요. 미국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4.27 정상 판문점 예. 선언의 비준도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최 박장 인기가 대단하네요. 최평론가님 목소리 기름론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기름론 4829님 박연미 기자님 목소리가 하도 귀여워서 실물 좀 보려고 봤더니 깜놀 완전 반전이네요. 너무 이뻐서 완전 팬 됐어요. 이게 이쁘십니다. 왜 놀라셨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예뻐서 놀랐다는 혹 거죠. 놀라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기름이 있지만 우리 박 기자님은 오늘 얼굴에 기름이 있죠.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최 박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4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